단 3분 만에 중국의 오만함을 꺾었습니다. 국제포럼에서 벌어진 한국 무시 발언에 대한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표면적인 숫자만을 내세워 한국을 작은 나라로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에서 중국 청와대 왕 지아웨이 교수는 한반도의 그 작은 나라,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 하죠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에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발언 후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미국인 제니퍼 김 박사. 그녀는 과연 중국의 오만한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대표단은 침묵을 지켰을까요? 단 3분 만에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술력, 그 놀라운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그 전에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순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김입니다. 미국 MIT 공대를 졸업하고 글로벌 기술정책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부모님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저는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제 피 속에는 항상 한국인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었죠. 2025년 봄 제가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발표자 명단에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의 저명한 교수들이 있었죠. 저는 청중석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며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중국 청와대 출신의 왕 지아웨이 교수였어요. 발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왕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의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 교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한반도의 그 작은 나라,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 하죠. 실제로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국제포럼에서 한 국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하한다고요?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왕 교수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 제가 연구해온 한국의 혁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제 피 속에서 느껴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포럼 종료 5분 전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겨주었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3분만 주십시오. 오늘의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왕 지아웨이 교수의 발표는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도표가 펼쳐졌죠. 왕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중국의 기술적 성과를 나열했어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다 5G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150만 개에 달하죠. 이는 미국의 10배, 유럽 전체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청중들은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 수치에 놀랐어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설명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AI 개발 투자액은 연간 1,500억 달러입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전체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이죠. 2030년까지 중국은 AI 분야에서 절대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왕 교수는 웃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청중들 중 일부는 메모를 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압도적이었죠.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는 현재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고속철도의 70%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미 일본과 유럽을 추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길이가 전부일까? 속도와 안정성, 서비스 품질은 어떨까? 하지만 아직은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이어서 전기차 시장을 설명했죠. 중국은 연간 8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테슬라. 그들의 연간 생산량은 우리의 10%에 불과하죠. 그러다 갑자기 왕 교수의 목소리가 변했어요.
약간 조롱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는 과대평가된 것입니다. 중국의 기술 혁신이 곧 이를 추월할 것이며 한국은 규모의 한계로 인해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청중석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어요. 청중석 한쪽에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왕 교수는 마치 승리자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기술 패권은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우리는 5년 내에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를 마무리하며 기회를 기다렸어요. 숫자의 폭격에 가려진 진실을 밝힐 기회를요.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을 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받았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일어섰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맥박치고 있었죠. 마이크를 건네받은 저는 청중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장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IT 글로벌 기술정책연구소의 제니퍼 김입니다. 왕 교수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왕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 게임을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기술의 본질은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사실을 공유하고 싶네요.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실시간 모니터링 앱 아리수의 화면이었어요. 이것은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는 아리수 앱입니다.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동네 수돗물 수질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서울시 수돗물 기준에 맞춰 철저히 관리됩니다. 저는 잠시 왕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져 있었어요. 왕 교수님, 베이징에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실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왕 교수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질 안전도는 99.9%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중국 대도시의 경우 평균 78%에 그친다고 하네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배 도착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미리 호출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아이들이 귀가하면 알림이 오고 노인들의 안전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통계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베이징의 5G 기지국이 몇 개인지보다 그 기술이 노인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왕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겨우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삶의 질 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몇 위인지 아시나요? 17위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음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병원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와 깔끔한 환경이 눈에 띄었죠. 이번에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RI 검사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저는 화면에 국가별 MRI 검사 비용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3,000달러, 유럽 평균 900달러, 중국 600달러, 한국 120달러. 한국에서 MRI 검사는 약 15만 원, 미국에서는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중국보다도 저렴하죠.
그런데 품질은 어떨까요? 저는 OECD 의료 품질 평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 품질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비용은 낮지만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기술의 효율적 통합에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청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요. 제 사촌 동생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진단을 받았고 2시간 후에는 수술을 마쳤죠. 총 비용은 보험 적용 후 15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1만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청중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많이 반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후속 관리입니다. 퇴원 후에도 모바일 앱으로 주치의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고 처방전은 디지털로 약국에 전송되었죠. 사촌 동생은 3일 만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왕 교수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의 발표에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안나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안나는 서울에서 갑작스런 맹장염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독일보다 더 빠르고 편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어서 중국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조금 날카로운 부분이었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교였죠.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도시와 농촌 간 극심한 격차가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는 어떤가요? 기본적인 진료조차 어려운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 교수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는 몇 번 고개를 흔들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기술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불평등은 기술 강국의 모습이 아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교통 시스템으로 화제를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 중심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으로 교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KTX와 중국의 고속철도가 나란히 보였어요. 왕 교수님은 중국이 세계 최장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만 킬로미터라는 거대한 숫자였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이만이 전부일까요? 저는 국제철도 협회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각국 고속철도의 정시 운행률 통계였어요. 한국 KTX의 정시 운행률은 99.8%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일본 신칸센이 99.7%, 프랑스 TGV가 92%, 그리고 중국 고속철도는 85%입니다. 왕 교수가 약간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또한 한국 KTX는 전 구간에 무료 5G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승객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동안 끊김없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죠. 중국 고속철도는 어떤가요? 청중 중에서 중국 고속철도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인용하고 싶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독일 철도 전문가 클라우스 슈미트의 말입니다. 중국 고속철도는 표면적 규모에 집중한 반면 한국은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 구간은 지연이 잦지만 서울 부산 간 구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왕 교수는 이제 자리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서울 지하철 앱과 교통정보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가장 빠른 출구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정확한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죠.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즉시 대체 경로가 제한됩니다. 제 말에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듯한 아시아계 여성이었어요. 저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 앱이 1분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도쿄도 좋지만 서울의 디지털 통합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경험자의 증언은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요.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정보 시스템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됩니다.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같은 앱에서 시민들이 직접 사고나 체증 정보를 공유하죠. 반면 중국의 시스템은 어떤가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의 교통 통제는 주로 하향식입니다. 정부가 통제하고 시민은 따르는 방식이죠. 이것이 철학적 차이입니다. 한국은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청중들이 이제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왕 교수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교통 인프라 효율성 평가에서 한국은 아시아 1위, 세계 5위입니다. 중국은 규모에서는 압도적이지만 효율성에서는 23위에 그쳤죠. 크기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저는 가장 민감한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왕 교수가 한국을 무시하며 언급했던 바로 그 분야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왕 교수님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살펴볼까요? 저는 천천히 말하며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왕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국의 5G 기술, AI 발전, 전기차 혁명.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반도체 없이 가능할까요? 왕 교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오늘 발표에 사용하신 컴퓨터는 어떤 메모리 칩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제품이 아닌가요? 왕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의 배터리를 살펴봅시다. 배터리셀은 중국산이지만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분리막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왕 교수님의 오늘 발표 자료는 한국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로 만들어진 스크린에 한국 반도체가 탑재된 컴퓨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왕 교수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G 기지국 150만 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메모리와 플래시, 저장 장치의 6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중국의 AI 연구에 사용되는 고성능 서버의 메모리 역시 대부분 한국 제품이죠.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내부 부품의 원산지 분석 자료였어요.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를 분해해보면 어떨까요? 디스플레이는 삼성 또는 LG, 메모리는 삼성 또는 SK 하이닉스, 배터리 소재는 LG화학. 이것이 현실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업계 종사자들이라면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왕 교수님은 한국이 규모의 한계로 인해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술 강국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큰 숫자를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나라일까요? 저는 마지막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기술의 세대별 달성 국가 목록이었어요. 현재 3나노 공정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은 세계에 단 2곳뿐입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입니다. 중국의 최첨단 공정은 아직 7나노 단계에 머물러 있죠. 이것이 바로 기술 격차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세대 간 격차는 대략 5에서 7년의 시간을 의미해요. 즉, 중국은 아직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최소 5년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왕 교수는 이제 완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사라진 듯 했어요.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놀랍습니다. 특히 AI와 전기차 분야에서의 성장은 인정할 만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때 과장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혁신과 영향력을 봐야 합니다. 청중 중에서 한 유럽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하일리히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정말 중국보다 앞서 있나요? 최근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로 답변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만 본다면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CATL 같은 기업이 대량 생산에 성공했죠. 그러나 기술적 측면, 특히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에서는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상위 모델에 한국 배터리가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일리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기술의 본질은 항상 질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는지 설명할 차례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여성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안전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이 사진은 서울의 밤 11시 거리입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청중들이 주의 깊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서울에서는 새벽 2시에도 여성이 혼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력 때문이 아니라 스마트한 안전 시스템 덕분이죠. 저는 안심이 앱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공유, 긴급 신고, 안전 경로 추천 기능이 담긴 앱이었어요. 이 앱은 안심이라고 합니다. 귀가하는 여성이 앱을 켜면 실시간으로 CCTV 관제센터와 연결됩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하죠. 응답 시간은 평균 3분 이내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어요. 지난해 서울에서 한 대학생이 밤늦게 귀가하다 수상한 남성의 뒷따름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앱에 위험 신고 버튼을 눌렀고 2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죠. 범죄는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되었습니다. 왕 교수가 약간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저는 중국의 CCTV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어요. 조금 민감한 주제였지만 사실에 기반한 비교였습니다. 중국도 물론 많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왕 교수님의 발표에 따르면 2억 개가 넘는다고 하셨죠.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CCTV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감시하기 위한 것인가요? 왕 교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CCTV 시스템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시민들은 CCTV 영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그 사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의 긴급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의 병상과 의료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는 교통 상황을 고려한 최적 경로로 안내되고 병원은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마칩니다. 청중 중 의료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어요. 이 시스템 도입 후 서울의 응급 환자 생존율은 17% 증가했습니다. 골든타임 내 처치율은 85%에 달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기술이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가 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술을 신뢰하고 기술이 시민을 위해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탄생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한국의 혁신 속도와 품질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 교수가 단순히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블룸버그 혁신 지수였습니다. 한국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그래프였어요. 이제 혁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에서 한국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몇 위일까요? 16위입니다. 저는 이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 지수는 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첨단 기술 기업 밀집도, 특허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규모가 아닌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지표죠. 청중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했어요.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 2년 만에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20% 이하로 낮췄죠.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혁신 능력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국제 비즈니스 뉴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례였으니까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용화 AR 글래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한국의 삼성에서 개발했습니다. 6G 통신기술연구에서도 한국은 최선두에 있죠. 저는 미국 MIT 기술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MIT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술은 아직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5에서 7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그렇죠. 저는 시선을 왕 교수에게 잠시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만하죠.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크기의 경쟁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의 장악력, 혁신의 속도, 그리고 그 기술이 시민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기술의 궁극적 목표인 시민 참여와 국가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서울의 디지털 시민 참여 플랫폼이었습니다. 서울 스마트 리포트 앱과 민주주의 서울 웹사이트였어요.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앱은 서울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시민들이 도로 파손, 불법 주차, 쓰레기 문제 등을 직접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평균 처리 시간은 단 8시간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충분한 지지를 받으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됩니다. 지난해에만 500개 이상의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었죠. 왕 교수의 표정이 이제는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시스템과 직접적인 비교는 피했지만 차이점을 분명히 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의 힘에서 나옵니다. 시민들이 기술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설계하죠.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본질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보십시오. 독거노인의 가정에 IoT 센서를 설치해 활동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복지사가 방문하죠. 지난해 이 시스템은 850명의 노인을 위험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는 숫자의 경쟁이 아닌 인간다움의 경쟁입니다. 어떤 국가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환경,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말을 마쳤습니다. 순간 컨퍼런스 홀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왕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단상을 떠났죠.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였으니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3분 발언이 끝난 후 청중석에 있던 한국 대표단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왜 직접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한국인들의 겸손함 혹은 실력으로 말하는 문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일본인 교수가 물었어요. 김 박사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왜 직접 반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자랑이 아닌 현실이니까요. 그들은 침묵으로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 관련 뉴스가 전 세계 미디어에 보도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한국 침묵으로 증명한 기술 강국의 위상이었어요. 왕 교수의 도발적인 발언과 재반박,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의미 있는 침묵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일주일 후에 들려왔어요. 중국 왕 교수의 연구팀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요. 자존심 강한 왕 교수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 경쟁은 결국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중국의 규모와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화려한 숫자나 거창한 선전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혈관 속에는 한국인의 DNA가 흐르고 있었고, 제가 오늘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자랑이 아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당신의 업적이 대신 말하게 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지만 세계는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닌 내면의 혁신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기술의 힘 말이죠. 그리고 그 힘은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혁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니퍼 김 박사가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에서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 각국 언론은 한국의 기술 혁신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왕 교수조차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인의 눈에는 얼마나 놀라운 혁신으로 비치는지 느끼셨나요? 깨끗한 수돗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앱, 30분 만에 마치는 병원 진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KTX, 새벽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도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꾸준한 연구개발, 시민 중심의 서비스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